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준틴스데이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챙겨봐야 될 이슈들은 아주 많은데요. 히트앤비트 코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시황이 없으니까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헤드라인들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월가에 퍼진 낙관론. S&P 500 지수 전망치를 높여잡고 있는 기관들이 점점 많아지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말 대비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700포인트 정도 이미 좀 올라간 상태가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물론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났다. 뭐 얘기할 수는 쉽지 않지만은요. 일단 MOU가 뭐 타결됐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본격적인 뭐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쉬긴 쉬었지만 그 전날이었죠. 목요일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집계를 해봤더니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의 전략가들이 한 달 전보다 미국 증시의 즉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좀 100포인트 정도 상향시킨 것으로 다시 말씀하면 평균입니다. 컨센서스가 올라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물론 주말에 또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완화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어닝에 대한 이익의 실적 전망에 대한 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1분기나 지났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곧 시작될 텐데요. 1분기 아시다시피 20% 후반대의 실적이 상향됐고요. 2분기에도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전망 컨센서스 자체가 21에서 22% 정도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간으로 보더라도 20% 중반을 넘었을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런 실적의 우상향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살리는 와중에 그것을 억눌렀던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그런 것들이 결국 가장 큰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7,612포인트가 지난 5월 말의 수치였거든요. 컨센서스가요. 근데 지난주 기준을 보면 7,716포인트로 우상향됐다. 100포인트 정도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간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8,100, 8,000포인트가 요즘 꾸준히 많이 나오는 숫자가 되겠고요. 물론 7,700만 보면 현재가보다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컨센서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이익 전망의 상향치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지정학적 위협이 완화되면서 S&P 500의 목표 지수의 상향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고물가라든가 금리 압박 분명히 있죠. 이렇지만 미국 기업들의 어닝 파워가 견고하다는 것 자체 그런 것이 결국은 월가의 낙관론, 뭐 낙관론 굳이 낙관론을 할 것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기본으로 두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에 억누를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큰 것은 역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그리고 지난주에도 FOMC 열렸지만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연준 인원의 점도표를 찍은 사람 18명 중에 9명이 최소한 한 번 이상 그중에 또 5명, 6명은 또 2번 인상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대한 이익 전망도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긍정적 시각이 분명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리스크 요인이 완전히 없다라고 한마디로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역시 종목에 대한 집중 그리고 일정 수준에 대한 레버리지, 과도한 매수 이런 것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산 투자 그리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나가는 것이 저희 방송의 기본적인 취지이기도 하지만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나가는 것이 미국 주식 투자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리스크가 적은 그런 투자의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가장 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구분을 하다 보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 상장된 미국 관련 ETF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본다 그러면 벤치마크 지수가 가장 큰 것은 역시 S&P 500을 추종하는 거죠. SPYM이라는 것들. 상대적으로 보면 S&P 500 그대로 추종하면서 가격이 약간 떨어뜨린 것이 되겠는데요. SPYM 같은 ETF가 대표적이게 되겠습니다. 주당 87달러 정도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500개 주식이 아니라 성장주 100개, 특히 IT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 QQQ죠. QQQ에도 역시 M이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3분의 1 가격 정도 돼 있는 QQQM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싸져 있지만 워낙 QQQ 비쌌기 때문에 그런 거가 되겠고요. 300달러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100개, 앞서 SPYM은 500개 주식으로 추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QQQM. 실제로 큰 대형주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선호에 맞게끔 약간 젊으신 분들 성장주를 선호하시는 QQQ 아니면 약간 좀 더 분산 투자를 원하시는 SPY 정도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국내에 상장돼 있는 미국 관련 ETF는 훨씬 더 많습니다. 자산운용사라고 이름 써 있는 건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7, 8개 더 있을 수도 모릅니다. 가장 큰 것이 대표적인 것이 삼성 자산운용 그리고 미래셋 자산운용에서 하는 것이 앞에 코덱스가 붙어 있거나 타이거랑 붙어 있는 건데 뭐 운영 성과가 이런 건 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씩 하루하루에 약간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 말씀드리면 코덱스에서 미국 S&P 500을 추정하는 것이 가격이 25,820원으로 끝났네요. 금요일 날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미국 나스닥 100으로 추정하는 것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똑같은 형태로 타이거도 있고 뭐 다른 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스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호에 맞고 조금이라도 또 뭐 운영 수수료가 저렴한 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쪽에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미국의 벤치마크 지수를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쉬운 방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별주 투자 어렵고 복잡하고 피곤하다 이런 분들께서는 전체 지수를 택하는 게 제일 좋죠. 특히나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이 상품들은 환전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옵션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봅니다. 머스크, 테슬라 지분을 확대한다. 스페이스X랑 이제 테슬라가 합병을 할 거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움직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투자자들, 일반 개인 투자가들은 아마 그렇게 믿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주분들도 결국 스페이스X랑 결국 합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가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월가에서도 투자 전략가나 애널리스트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마침요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지분을 19.9%로 확대됐다는 쉽게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시가 나타났습니다. 스탁 옵션을 1,160억 달러 규모를 행사한 건데요. 사실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18년입니다. 벌써 6, 7년 전이 되겠는데요. 그때 테슬라 이사회에서 머스크의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2,020만 주의 규모의 성과를 보상하겠다. 성과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었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법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안 된다 얘기하면서 싸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그 재판을 걸고 하다가 된다 안 된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2024년 6월에요.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동일 이 보상안을 최종적으로 찬성으로 재승인했습니다. 그때 다만 뉴스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있던 일이 2024년에 그것이 압도적으로 이제 재승인 과정을 거쳤고 2025년에는 또 전면 무효는 과도하다. 계속 이런 관련 법안이 나오다가 결국은 2026년 4월에 작년에 이제 이행안에 대해서 합의가 본 것이 요번에 이제 2026년 6월 16일, 17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머스크가 옵션을 행사했고요. 그런 것이 결국 우리로 보면 감독위원 규제 기간이 되겠는데요. SEC의 공시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진짜 합병하는 거 빨라질 수 있느냐 아니 그런 얘기가 또 나온 거가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내리지만 이번 거래는 신규 지분 매입이 아니라 기존의 2018년 옵션 행사건에 대한 옵션 행사이기 때문에 시장 현재 장중에서 있었던 뭐 매수 매도는 전혀 아니라는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번 옵션 행사가 결국은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약 2개월 전에 체결된 이행 계약을 근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양사병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특히 합병이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 거의 확률로 80% 90%가 멀지 않은 시기에 있을 것이라 얘기하는 사람이 역시 테슬라 때부터 해서 일론 머스크를 상당히 좋아하는 댄 웨이드부스의 댄 아이브스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가 되겠는데요. 낙관론의 입장에서 보면 합병 시에 결합 가치가 약 3조 6천억 달러에 이르면서 시가총액 바로 하위권으로 바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스페이스X는 전통적인 우주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AI 데이터 플레이어로 규정하면서 3, 4년 내에 우주 공간에 데이터 센터가 이제 들어서면서 잠재력이 크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로봇택시는 뿐만 아니라 AI를 통해서 같이 가자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의 어떤 AI 관련 그런 데이터 센터, AI 실행 기관 이런 쪽에서의 합쳐지는 것이 테슬라랑 스페이스의 합병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다고 해서 물론 절대 지분을 갖고 있지만 바로 되겠냐?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주주 이익에 반하면 바로 대부분의 여기는 이제 결국 재판으로 가는 가 많이 왕왕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과연 테슬라나 스페이스X의 어느 회사가 모 회사가 될지. 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가 훨씬 맞아요. 크니까 모 회사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개인들의 생각일 뿐이가 되겠고요. 그것이 정말 누가 모 회사가 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주식 교환 비율이라든가 적정 가격을 누가 정할지. 일론 머스크가 정하면 끝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 되겠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정한다면 자기가 양쪽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고 관련된 주주 소송 가능성이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란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합병 자체는 상당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공감하겠지만 실행 시점은 빨라야 2027년 이후 2028년이 넘어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거 없어서 합병 비율이라든가 이런 가격, 적정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고 가장 큰 거는 테슬라는 돈을 벌지만 스페이스는 돈을 못 버는 꿈과 희망의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의 나는 테슬라 주주로 스페이스X 지분을 바꾸고 싶은 거가 많은 공감한 생각일 텐데 꼭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 너무 큰 장밋빛 미래만 볼 때는 아니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스페이스X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AI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합병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외신 찾아보니까 이르면 내년쯤 정도로 시기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 그때까지 한 해 만에 정말 말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들은 발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가 될 마이크론의 실적. 그러게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위아래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이게 참 긴장이 되네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주주 입장에서 보면 위아래 움직임에 따라서 또 하루하루 움직임이 커질 것이고요. 바로 정확히 보면 25일 날 새벽입니다. 네. 새벽이 이제 발표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간에서 움직이고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움직이면 대한민국 주식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고 그게 울리면 코스피가 움직이고 다 영향을 순차적으로 받기 때문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럴 때마다 수치보다는 그동안의 통계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 12분기요. 12분기니까 아시다시피 최근에 3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그 발표된 다음에 실적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깜짝 실적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 자체는 12번 중에 올라간 것은 5번이고 떨어진 게 7번이라는 그런 거죠. 가장 직전에도 떨어졌다가 물론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항상 실적이 이렇게 발표되면 깜짝 실적이다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좀 평균적으로 5대 5보다 조금 높게 좀 빠졌던 경험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어닝 플레이, 즉 어닝을 예측하고 매매하기보다는 어닝을 발표하고 사는 것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매매는 미국 주시장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은 꾸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일정 수준 여러분 생각하시는 시각마다 분할해서 사가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분기 매출은 이번에도 뭐 초깜짝 실적이 나올 수있는 커져 있죠. 왜냐하면요.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를 1.7달러였습니다. 주당 이익이요. 근데 이제 20.7달러로 이건 거의 8배 정도 나오는 거죠. 매출 같은 경우에도 93억에서 350억으로 4배 나오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경험적으로 보면 실적 발표하면서 실망? 이거 더 이상 원하는 거 아니야? 또 뻘어질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12번의 흐름을 보면 결국은 단기 징크스를 압도하는 EI발 그런 기대감 이런 건데 확실히 이런 것들이 계속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좀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겠고요. 네. 어떤 경우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됐건 D램이 됐건 아니면 HBM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기본적으로 AI가 이렇게 발달되고 확산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떤 형태의 것건 간에 메모리의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팩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면 그런 의견이 많이 시장에 반영되다 보니 최근 한 달 동안에요. 무려 최소 17곳의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보더라도요. 한 달 동안에만 보면 최고의 목표 주가는 서스키 하나에 1,750달러가 되겠고요. 최저 목표 주가는 골드만삭스의 900달러입니다. 물론 한 번에 1,500달러, 1,600 가기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길게 보면 흐름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 가장 주목할 이슈,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겠지만 저는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앞선 이번 주에 주요 이슈에도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편입 여부거든요. 근데 그 편입 여부는 바로 편입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편입되기 물론 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입한다 편입할 수 있겠지만 네네. 상례를 보면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워치리스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워치리스트에 들어간다 무조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워치리스트가 되더라도 최소 1년에서 5년 정도까지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시면 많은데 우리가 2010년대 초반인가 2010 말에 이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2014년에 빠졌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 빠졌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이미 지난주에요. 그 억세서빌러티라는 거에 항목 이미 발표됐습니다. 5가지 있는데 아쉽게도 쉽게 해서 우리로 보면 패스 5개 나와야 되는데 한 2개 정도, 2-3개가 패스 받고 나머지는 페일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기대감은 있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번에 워치리스트에 편입되면 또 일부에서 극일부에서는 선진국 지수 드리는 것보다는 이머징에서 20% 비중이 있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그런 얘기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건 모르는 사람 얘기고 기본적으로 워치리스트만 되더라도 엄청 좋은 거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에 발표될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의 그 뉴욕 증시 편입, ADR 상장이 되면 아마 상당히 또 레벨업 시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말씀 주셨네요. 히트앤비트 이항영 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